이제는 정말 도망가야겠다. 여보세요? 언니? 나 부산으로 갈게. 진짜? 언니, 정말이야? 응. 네가 좀 도와줘.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아니, 제발 좀 혼자 지내고 싶어. 나 집 알아보는 것 좀 도와줘라. 되도록이면 아담한 집으로. 혹시나 애들 와도 잘 공간 없는 집으로.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장영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장 씨는 드디어 지긋지긋한 명절을 없애버렸습니다. 진작에 없앴어야 하는 건데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나이까지 차례를 지내고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환갑까지도 명절에는 기름 냄새에 찌들어 살았죠. 이제 모든 걸 그만두고 명절을 지내지 말자고 선언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빈둥빈둥 명절 특집 TV도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자식들도 안 찾아오는 게 편했죠. 하지만 쌍수를 들고 반길 줄 알았던 자식들이 웬일인지 자꾸만 찾아왔습니다. 핑계도 다양했고 오늘 자식들마다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명절은 자신들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장 씨는 그런 자신들의 수발을 들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오지 말란다고 듣지도 않고 멋대로 찾아오니 장 씨는 차라리 멀리 멀리 가버리고 싶었습니다. 함부로 올 엄두도 못 내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명절은 그동안 충분히 진저리가 나도록 새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늘 그랬습니다. 장 씨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왼쪽 어깨를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뻐근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얼른 일어나. 옆자리에 누워있던 남편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장 씨는 남편과 함께 장봐온 재료를 부지런히 손질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 아들 며느리가 오면 며느리도 합세했습니다. 이리 줘. 내가 할 테니까 마늘만 몇 개 더 까? 장 씨 부부는 며느리가 도착하기 전에 대부분 큼직한 일들은 해놓았습니다. 그나마 남편도 거들어서 자식들 오기 전에 다 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젊었을 적에는 이혼 아내 만회하면서 싸운 적도 있었고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남편의 부탁에 음식 수를 줄이고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걸로 타협을 받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어떻게 차례를 안 지내고 제사를 안 지내느냐며 꼭 이렇게 다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 시간을 보내길 원했습니다. 소원이라길래 남편이 눈을 감는 해까지도 차례를 지냈죠. 그리고 몇 년 전 남편이 죽고 난 뒤로는 장 씨는 깔끔하게 손을 털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사든 명절이든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절에는 각자 쉬고 제사도 이제 안 지내.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빠 보고 싶은 사람은 각자 찾아가. 그런데 갑자기 그래도 돼? 쌍수를 들고 반길 줄 알았던 자식들은 어안이 벙벙한 것 같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투덜투덜 대더니 막상 명절을 없앤다고 하자 찜찜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손이 잘 되려면 조상에게. 아이고, 잘 되려면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지. 조상님한테는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살아. 요새 엄마 몸도 안 좋아서 더 이상 전처럼 못해. 그러면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요? 남편도 화장을 했고 제사 대신에 산소에 찾아갔습니다.
전 부치며 죽은 사람을 원망할 일도 조상님들을 탓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 죽으면 화장해라. 남편은 끝까지 땅에 묻히고 싶다고 했지만 장씨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대를 거쳐가다 보면 풀만 무성해지는 무덤이 될 것이었습니다. 각자 가치관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장씨에겐 죽은 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끔씩 자식들이 떠올려주기만 하면 그걸로 됐다 싶었죠.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허리도 아프고 종종 어지러움증도 일고 그래서 고된 일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웬 말이고 차례가 웬 말일까요? 산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했죠. 장례 후 몇 달간은 조금 적적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삶이 조금 더 단조로워졌죠. 그리고 그맘때쯤 멀리 살고 있는 여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잘 살고 있어? 여동생은 장씨보다 5살 어렸고 15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형부도 없는데 차라리 여기 내려와서 살지 그래? 부산에서 그래. 못하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도 되고 좋지? 혼자 살면 외롭잖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는 무슨. 모르는데 오라는 것도 아니고. 고향인데?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형제는 여동생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고 자란 곳이 부산임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근처에 사는 자식들 다 놔두고 홀로 가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롭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도 애들이 가까이 있어야지. 어머니는 결국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의 제안은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나고 처음 맞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장씨는 달력에 연휴 3일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자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부터는 추석에 오지 마라. 인사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예 안 가긴 그렇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신데. 아니, 안 와도 된다니까 그러네. 나 이번부터는 집에서 쉴 거야.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야. 너희 오면 나도 밥 차려야 되고, 그거 치워야 되고. 생각만 해도 정신없다. 차도 막힐 텐데. 나중에 한번 만나서 외식하고 그러면 되지. 명절에 장씨 집 근처에는 문연 식당도 많지 않고 한 끼 먹고 갈 것이 아닌 이상 필연적으로 장씨가 가스불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아들이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자식들도 그런 생각을 할까봐 메시지를 보냈죠. 장씨 혼자 살다 보니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은 무척 간단했습니다. 오래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대부분이었고 밥은 얼려뒀다가 그때그때 해동해서 먹었습니다. 궁상을 떨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장씨는 그게 편했습니다. 평생을 요리만 하다시피 하며 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밥소리만 들어도 지겨웠죠. 그래서 남편이 떠나고 슬픈 와중에도 그것 하나만큼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첫날 오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침밥도 안 먹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장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 뭐야? 누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명절이 되면 방문객으로 주차장이 꽉 차곤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씨가 느릿하게 몸을 일으키는 사이에
비밀번호 누르는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장 씨가 놀라서 현관을 빤히 쳐다보고 있자 문을 열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왜 왔어? 그러면 명절에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장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친구라도 만나지. 너는 왜 여자친구도 없어? 여자친구 없고. 친구들도 다 집에 가지. 자취방에 혼자 있으라고? 그러라고 하기엔 또 마음이 짠해서 장 씨는 아들을 들였습니다. 29 먹은 막내 아들은 신발을 벗자마자 거실 소파로 직행했습니다. 그러고는 양말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양말을 집어 세탁실에 내놓았죠. 엄마, 나 밥, 밥 안 먹었어? 눈 뜨자마자 온 거야. 장 씨는 할 수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별로 없어서 김치와 계란으로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또 식탁에서 먹지 않고 TV를 보면서 거실에서 먹는 아들을 보니 함께 살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3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을 안 한 막내 아들은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자취를 하며 직장에 다녔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걸 워낙 좋아해서 당연히 명절에도 오지 말라 그러면 좋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들에게 장 씨의 집만큼 쉬기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끼니마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수발 드는 엄마란 아들에게 그런 존재였죠. 엄마, 나 여기 며칠 있다가 할게. 며칠? 연휴 마지막 날까지는 있어야지. 어차피 갈 데도 없고. 장 씨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막내는 벌써 TV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은 짐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게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총 쏘는 소리인지 폭탄이 터지는 소리인지 모를 게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 씨는 거실에서 한가하게 TV를 보던 오전이 벌써 그리웠습니다. 안방에 작은 TV가 있는데 고장난 지 오래였습니다. 낮잠이나 자야겠다 싶어서 조금 누워 있었는데 잠시 잠에 들었죠. 엄마, 잠깐 일어나 봐. 아들이 장 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왜? 잠깐 이것 좀 봐봐요. 그새 게임이 끝났는지 아들이 조용해진 노트북을 장 씨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 부동산 어쩌고 하는 글과 사진이 떠 있었지만 그걸 왜 장 씨에게 보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뭐니? PC방이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 회사 그만두고 PC방 차려볼까 생각 중인데. 그 말에 어떤 부모든 기가 막혔을 것 같았습니다. 취업한다고 그 고생을 하고 오랫동안 뒷바라지를 하게 하더니 몇 년 다니지도 않고 이제는 퇴사를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PC방을 차리겠다니 장 씨의 귀에는 철없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게임 좋아한다고 PC방을 차리냐? 장 씨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가자 아들이 노트북을 들고 쫓아와 씌었뿐이다. 초기 자금이 7천만 원 정도 필요해. 엄마가 5천만 원만 보태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다 내 돈으로 하겠다는 말이잖아?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이, 있잖아요. 장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장 씨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취업을 한 순간 아들은 이미 장 씨의 손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오니 또 물었습니다. 엄마, 생각해봤어? 그만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어.
그런데 그날 오후 늦은 시각, 또다시 장 씨는 뜻밖의 손님을 맞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도 울리지 않고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니, 너는 또 왜 온 거야? 큰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아예 안 와보는 건 좀 그렇잖아요. 명색이 장남인데. 그러니까 장남이든 차남이든 내가 올 것 없다고 했잖아. 자식이 셋인데 그중 둘이 장 씨의 집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명절을 없애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차례는 지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참 번잡스러웠습니다. 장 씨가 생각했던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도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너는 또 왜 왔냐? 성철이가 오잔다고 와? 시집에 오는 게 뭐가 좋다고? 아, 그게요. 며느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와중에 손주들이 장 씨에게 반갑게 뛰어들었습니다. 온몸으로 손주들을 받아 안은 장 씨가 아들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거기 서서 뭐해? 현관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말을 주고받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왕 온 거 얘기를 나눠도 거실에서 하자 싶었죠. 그런데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얼굴 봤으니까 됐어요. 뭐? 황당한 아들의 말에 장 씨가 아들 며느리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주들은 이미 신발을 벗어던지고 소파 위에 올라가고 안방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는데 말이죠. 다시 간다고? 뭐 하러 왔어? 정말로 얼굴만 보러 온 건가 싶어서 놀라서 되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좀 두고 갈게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명절에 오지 말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여행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애들 놓고 둘이서만 다녀오려고요. 애들을 우리 집에다가 두고 가겠다고? 장 씨가 어리 빠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민망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애들도 힘들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애들 때문에. 자꾸만 애들 타령을 하는데 애들이 부모와 여행 가는 것보다 할머니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명절이라 오지 말라고 했더니 지금 보자 아이를 맡기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짜고짜 찾아와서 애들을 맡아달라니? 나는 안 쉬니? 언제 데리러 오려고? 이틀 뒤에 올게요. 그러니까 명절 내내 맡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성훈이도 와 있는 거 안 보이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럴 때 아니면 저희도 언제 둘이 놀러 가봐요. 아들과 며느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이들 짐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저희 다녀올게요. 얘들아,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아이들은 그냥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런 손주들을 쫓아내버릴 수도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두 손자 손녀가 집 안 한 구석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다들 배가 고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까지 오니 집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애들 치킨이라도 시켜줘. 장 씨가 막내 아들에게 말하자 아들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명절에 애들 치킨 먹이게. 나도 치킨은 질리는데 집밥 먹고 싶어서 온 거야? 뭐? 집밥? 그러면 밥 시켜 먹던가 하자. 할머니. 나 생선 먹고 싶은데. 나는 미역국에 밥 말아 먹을래. 여기 오면 할머니가 잡채도 해준다고 그랬는데?
손주들의 말에 막내 아들도 실실 웃으며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결국 장 씨는 마트까지 다녀와야 했습니다. 평소에 다니는 곳은 연휴에 문을 닫아서 좀 더 먼 곳까지 다녀왔죠. 마땅히 해줄 것이 냉장고에 없었던 탓이었습니다. 장을 봐서 부엌에 서자 장 씨는 한숨이 났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던 걸 생각하면 크게 힘들다고 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힘에 부쳤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말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조촐하게 밥을 차려 먹고 말 때가 좋았습니다. 배고프다는 소리에 긴장해야 하는 현실의 한숨이 나왔죠. 너 설거지 좀 해. 내가? 그러면 엄마가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해야 해. 아, 귀찮은데. 아들을 억지로 설거지를 시키니 좀 나았습니다. 그런다고 자식들 수발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내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가져왔어. 장난감을 가지고 왔는지 거실은 이미 어수선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놀다가 갑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손녀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 씨가 한참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도 시끄럽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할머니, 엄마 언제 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자 엄마 아빠를 찾는 아이들. 여기서 두 밤 자면 온대.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찌저찌 달래서 씻기고 재우긴 했는데 영혼이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막내 아들은 저녁 늦게까지 게임을 하며 과일을 깎아달라고 속 터지는 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짓을 내일까지 해야 해. 장 씨가 아침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푸념했습니다. 막내 아들이야 늦은 시간에 일어나지만 손주들은 일찍 또 일어나서 밥 타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까지 먹고 나자 점입가경이었습니다. 너희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오후가 되자 장 씨의 딸이 왔습니다. 쿵쾅거리는 발걸음으로 말이죠. 넌 정말 안 온다고 했잖아.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좋아했던 딸이었습니다. 시집에만 갔다가 쉴 거라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온 건지 몰랐습니다. 안 온다며? 왜 왔어? 그러자 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 오려고 했어. 근데 그 인간이 누구? 박서방? 애들은 어쩌고 혼자 온 거야? 몰라, 안 온대. 분명히 일찍 나와서 집에 가기로 해놓고 말이야. 진짜 어제부터 고생고생해서 음식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랬는데 내일까지 있자는 거야, 시집에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딸이 시집을 박차고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신발을 벗어던지며 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박서방은 아직도 사돈 내에 있는 거야? 몰라. 애들 두고 그냥 나와버렸어. 그러다가 혼나려고. 박서방이 알아서 하겠지. 시집에서 뭐라고 했어? 맨날 똑같지 뭐. 음식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설거지도 다 나만 시키고 박서방은 구경만 해. 같이 하자고 하지. 그러면 오히려 시어머니가 나 미워한다고. 근데 얄미워. 그래놓고는 집에 가겠다고 말도 못하고 내일까지 있겠다잖아.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는데 장 씨야말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큰아들네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고 있고 막내 아들은 게임을 하고 있고 딸까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점심도 안 먹고 왔어. 그놈의 배고프다는 말.
넌 집에 가서 쉬면 되잖아. 이왕에 나온 거, 집에서 쉬고 싶어서 싸우고 나온 거 아니야? 몰라? 내가 친정 안 가는 거 아니까 무시해서 있으라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나 이제부터 그냥 엄마 집 오게. 장 씨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명절을 없애내 만에 하는 얘기를 꺼낸 건지 모두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밥 차려 대령해야 하는 역할을 여전히 장 씨가 해내야 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 나도 배고파. 장 씨는 60이 넘어서도 부엌에서 늙어 죽을 운명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9시가 넘어가는 시간쯤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사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서방?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장 씨가 문을 열자 사위가 민망하다는 표정으로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애들 엄마 여기 있죠? 그래. 아까 낮에 왔어. 데리러 왔어요. 사위가 현관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딸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오지 마. 나 안 돌아갈 거야. 뭐? 당신 왜 이래? 집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아침만 먹고 일어났어야지. 약속했잖아. 처가에 안 간다고 좀 더 있다가 가라고 그러시는데 어떡해. 지금 애들도 다 데리고 나왔어. 집에 가서 같이 쉬자. 그러면 되잖아. 애들 차에서 기다려. 어머님은 뭐라고 그러시는데? 몰라, 노발대발 하는데. 당신이 나중에 전화 한 통 드려. 내가 둘러대긴 했는데 화 많이 나셨어. 그럼 안 가? 내가 왜 전화를 해? 장 씨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전화를 하든 안 하든 가서 해결해. 애들 차에서 기다린다며. 아, 안 간다니까? 나보고 사과하라잖아. 그냥 그렇게 나와버린 건 좀 그랬지. 박서방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죄송해요. 장모님, 어쨌거나 가서 둘이 대화를 해봐. 장 씨가 서둘러 둘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딸이 버텼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그러셨어. 뭐? 사람 잘못 들였다고. 상황이 답답한 것과는 별개로 장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장 씨의 눈치를 살살 보았습니다. 장모님. 제가 일단 애엄마 데리고 가서 잘 얘기할게요. 오해도 풀고. 무슨 오해? 아, 그래서 나도 엄마한테 화내고 나왔다니까.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 보면 몰라.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는 나 못 가? 지금 나보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현관 앞에 서서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앞집 사람들 쫓아오겠다. 장 씨 혼자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손주들도 쳐다보고 있었고 막내 아들도 싸움 구경이 났습니다. 나 내일까지 여기 있을 거니까 당신이 집에 가서 애들 챙겨. 사위는 결국 혼자 돌아갔습니다. 딸은 한참 씩씩거리더니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말이죠.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듯 했습니다. 장 씨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갑자기 오한이 들면서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것으로 체온을 재보니 38도가 넘었습니다. 약통에서 타이레놀을 꺼내 두 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열은 쉽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관절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엄마, 밥 줘. 네가 좀 차려 먹어. 엄마 힘들다. 엄마, 내가 지금 이 와중에 밥까지 차려 먹어야 해. 진짜 나 괴로워. 엄마가 딸 좀 위로해줘.
장 씨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이라도 끓여야 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부어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서 있기가 힘들어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응, 좀 아파.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약 먹었어. 점심 무렵 어머니는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파스와 근육통 약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 죽 한 그릇을 먹고 누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엌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근데 생각은 좀 해봤어? 나 이따가 집에 갈 건데 엄마 확답은 좀 받고 싶어서. 그 말에 장 씨는 머리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열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나가라. 어? 너희 다들 지금 나가. 제발 좀 쉬자. 엄마, 왜 쫓아내? 나 저녁까지 먹고 갈 거야. 너는 집 없니? 가서 먹든지 말든지 해. 그러고는 깜깜무소식인 큰아들 내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애들 안 데리고 가. 아니면 집 앞 놀이터에다가 내놔버릴 테니까. 그러자 큰아들 내외도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동안 있었으면 놀 만큼 충분히 놀았을 것이었습니다. 지쳐 보이긴 해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놀았는지 볼살이 포동포동했습니다. 장 씨의 얼굴은 반쪽이 됐는데 말이죠. 그렇게 연휴가 끝나고 자식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둘째 딸도 결국 다시 사위가 데리러 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내도 마지못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집안은 전쟁터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잔뜩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파 틈새에는 젤리 포장지와 사탕 껍질이 끼어 있었습니다. 주방도 설거지는 했지만 그릇들이 죄다 나와 있어서 어수선했습니다. 장 씨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3개가 나왔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는 데만도 한참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를 하고 나서야 해가 저물었습니다. 장 씨는 소파에 앉아 텅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장 씨는 한동안 자식들의 방문을 거부하며 지냈습니다. 고된 명절을 보내고 나니 자식들 보고픈 마음보다는 혼자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자기들도 직장에 다니니 명절 때처럼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말에 들르겠다고 하는 자식들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 하고 말았죠. 그런데 설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절을 왜 그렇게 가까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추석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명절이 또 돌아오나 싶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단단히 주의를 줬는데 막내 아들과 딸이 찾아왔습니다. 딸은 또 친정에 안 간다고 하면 시집 식구들이 붙잡아서 온 거라고 했고 막내 아들은 아직도 사업 타령을 했습니다. 장 씨의 돈이 아니면 아예 뭘 해볼 수 있는 단계도 아닌 것 같아서 장 씨는 계속 거절 중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자신들 손으로 밥 한 끼도 안 차려 먹으려고 하는 자식들. 아직도 자신들이 어린 아이들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이 먹은 부모 밥 한 상 차려줄 생각은 왜 못하는지 몰랐죠. 이제는 정말 도망가야겠다. 설이 끝나니 또다시 추석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절은 왜 1년에 2번이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여동생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장 씨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부산으로 갈게. 진짜? 언니, 정말이야? 응. 도와줘.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살게? 아니, 제발 이제 좀 혼자 한적하게 살고 싶어. 근처에 살자. 나 집 알아보는 것 좀 도와줘라. 되도록이면 아담한 집으로. 혹여나 애들이 와도 못 자고 갈 만큼. 다음 날부터 장 씨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3군데 돌았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매매가를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비교했습니다. 여동생과 매일 통화했습니다. 연산동, 수영, 남구 중에서 어디가 좋을지 상의했습니다. 대중교통, 병원, 시장 접근성을 모두 따져보았습니다. 결국 여동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소형 아파트로 결정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팔렸고 새 아파트도 계약을 했습니다. 추석이 되기 전에 이사를 하려고 하니 마음이 급했습니다. 짐은 천천히 쌌는데 그동안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훌쩍 가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시달리는 것도 지겨웠습니다. 왜 이사를 가냐 마냐 하면서 신랑이 할 생각에 벌써 진이 빠지는 것 같았죠. 남편과 살았던 집, 자식들을 키웠던 집, 수많은 명절을 보냈던 집,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장 씨가 부산에 도착하자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야. 새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빛이 잘 들었고 베란다에서는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들통은 났습니다. 아니, 왜 거기까지 이사를? 그것도 말도 안 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가라고요? 명절에는 차도 많이 막힐 텐데. 또 처가까지 가려면 반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지 말고 바로 처가에 가던지 여행을 가던지 해. 아니, 엄마는 부산까지 어떻게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지 말고 너희들끼리 시간 보내. 엄마, 나 명절에 어디 가라는 거야? 네 누나네 집에 가. 차라리 차가 막히는 명절에 부산까지 내려올 자식들은 없었습니다. 지옥이나 다름없을 테니 말이죠. 언니, 이번 명절에는 혼자 우아하게 보내. 여동생은 명절에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서 논다고 했습니다. 장 씨에게 선물 받았다며 와인을 한 병 주며 말했습니다. 나 먹을 줄 몰라. 그냥 컵에 따라서 먹으면 되는 거지. 요리도 하지 말고 편의점에서 스파게티 같은 거라도 사다가 돌려서 먹어. 좋다. 좋아.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장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여동생도 있었고 자식들은 지난해 딱 한 번 왔죠. 그 정도만 보며 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와도 집이 좁아 전처럼 머물기는 힘들었습니다. 호텔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밥도 밖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부산이니까 여행하는 기분으로 왔죠. 그동안 장 씨는 자식들과 멀어진 동안 조금 다른 일상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훌쩍 여행을 하기도 했고, 집에서 빈둥거리기도 하고, 여동생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혼자서도 맛있는 것을 먹으러 잘도 다녔습니다. 가끔은 여동생을 벗삼아 바다에 가기도 했죠. 장 씨가 바라던 한적한 노후였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장 씨가 부산에 있는 것에 익숙해졌고 명절마다 엄마 잘 지내 하는 안부 전화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끔 만나니 서로 더 반갑고 짧은 만남이지만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죠.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왜 좀처럼 부리세요? 건우 씨는 왜 안 시키세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김내가 가져올게. 진정 좀 해. 진정? 당신은 내 남편 아니야? 그냥 어머님 아들일 뿐이야? 이럴 거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어? 나 이 집 식모 만들려고 결혼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 눈치나 보고 우유보다 난 당신도 이제 꼴 보기 싫어. 제사를 왜 내가 준비해야 해? 당신이 해. 당신 아버지잖아. 너 그렇다고 제사상을 엎어? 미쳤구나. 미쳤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심영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심 씨는 세상에 이런 일에 출연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새카맣게 타버린 속을 뒤집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디서 이런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제사상을 엎어버리는 며느리라니요. TV에 나올 만한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명절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아들을 통해서 알려온 며느리.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며느리와 너무 격없이 지냈던 탓인 것 같았습니다. 심 씨가 아무리 잘해줘도 요즘 며느리에게는 전부 소용없는 것인 듯 했습니다. 조금만 힘들거나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이런 경악스러운 짓도 서슴지 않으니 말이죠. 심 씨도 그렇다면 더 이상 며느리에게 딸처럼 대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부모로 여기질 않는데 심 씨도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었죠. 심 씨는 이 일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아직 이 시대에는 예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고자 혼쭐을 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심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남편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못 오니? 아침에요? 그래. 엄마 혼자 준비하기도 힘들고 같이 오순도순 옛날 얘기도 하면서 음식하면 좋잖아. 근데 회사 때문에요. 제사가 평일인 탓에 아들은 저녁 8시는 돼야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 때문에 회사를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수경이라도 오라고 그래. 심 씨의 말에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경은 심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2년이었습니다. 지난해 남편 제사에도 회사 핑계로 느지막한 시간에 도착해서 심 씨 혼자서 고생해야 했습니다. 수경이도 회사 가잖아요. 아들의 말에 심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나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서 혼자선 못한다. 장 보는 것도 말이야. 그 무거운 걸 혼자서 낑낑대면서 옮기는 엄마 생각은 해봤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제가 회사 하루 쉬고 갈게요. 그런데 아까는 오라고 했던 심 씨가 이번에는 아들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네가 일찍 와서 뭐 하냐? 음식을 할 줄 아냐? 뭘 다듬기를 할 줄 아냐? 수경이 오라고 그래. 둘이 같이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좋겠네. 아, 엄마. 수경이한테 부탁하기가 좀 그런데.
회사까지 빠지라고요? 무슨 부탁? 수경이가 남이야?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우리 집 일을 부탁까지 해야 하냐? 아들이 난감해했지만 심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수경이한테 전화해? 아, 아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알려줘야지. 네, 결혼한 지 2년이 됐으니 이제 제사상 차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직 멋모르는 며느리에게 집안 분위기를 보여줬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로서 당연히 와서 도와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결국 며느리는 제삿날 회사를 쉬었습니다. 심 씨의 요구에 따라서 아침 8시에 회사가 아닌 심 씨의 집으로 왔죠. 어머님, 저 왔어요. 아이고, 너 없으면 어쩔 뻔했니? 심 씨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여자들끼리 시간을 보내니까 얼마나 좋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장 갈 거거든. 이것 좀 챙겨라. 네 차 타고 가자. 잘 됐네. 그 무거운 거 들고 버스 타고 와야 했으면 골로 갈 뻔했지 뭐야. 네, 며느리는 심 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신발을 신고 나가야 했습니다. 시장은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심 씨는 익숙한 걸음으로 단골 가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도라지 한 바구니 줘요. 아이고, 며느리도 왔나 보네. 우리 며느리가 오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심 씨는 돌아다니며 가게 주인들과 짧은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뒤를 며느리가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물론 장바구니를 들고 말이죠. 시금치, 숙주, 조기, 소고기 등을 차례로 구입했습니다. 매번 봉지는 며느리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일도 사야 하는데 짐이 많아지자 며느리가 한 차례 차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2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장보기가 끝이 났습니다. 별거 없지? 나중에 네가 제사 물려받아야 하니까 잘 봐도.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며 허리며 안 아픈 데가 없잖냐? 몇 년이나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당장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쩐지 며느리가 겁에 질린 것 같아서 심 씨가 웃으면서 달랬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3, 4년은 자신이 같이 할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말이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를 건네는 심 씨에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음식이 한두 가지니? 지금부터 하나씩 해야 저녁에 건우 오기 전에 다 끝내지. 네, 일단 재료부터 다듬어. 심 씨는 며느리에게 양파와 대파, 쪽파, 무 등을 주면서 손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심 씨는 그 사이에 잠시 시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와도 통화를 하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다시 오니 며느리가 양파를 썰다가 눈이 매웠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도 집에서 음식을 안 해 먹으니까 양파 고가 거 몇 개 써는데도 눈물을 줄줄 흘리지. 너희 집에서 밥은 해 먹고 사니? 아, 시간 있을 때는 집에서 먹어요. 점심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아침이랑 저녁은 꼭 차려 먹어라. 특히 건우 말이야. 내 아들은 장가 가기 전까지 내가 늘 아침밥은 꼭 해 먹였어. 그래야 머리가 맑아지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아침에 따뜻한 국에다가 밥 한 술 뜨게는 해야지. 네, 말만 내 하지 말고 말이야. 네, 이제 전 부칠 거니까 계란 풀고 해. 네.
며느리는 심씨가 뭐라고 하든네 했습니다. 어쩐지 심씨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죠. 심씨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며느리가 전을 부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영 시원찮은 것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모양도 정갈하지가 않고 뒤집는 행동도 굼떠서 이러다가는 밤을 지샐 것 같았습니다. 수경아, 그래서 언제 다 할래? 뒤집게 이리 줘. 내가 할 테니까. 아, 네. 너는 나물해. 5종류? 뭐뭐 하는지 말해줬지? 네.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분주히 부엌안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말이 5가지이지 전부 하나씩 데치고 묻히고 볶고하려면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심씨는 며느리가 모두 준비해준 전 재료들을 느긋하게 앉아서 부쳤습니다. 여기 계란 5개만 더 풀어봐. 뭐가 부족하면 며느리를 부르면 되는 일이었죠. 간이 너무 약하잖아. 고소하지도 않고. 들기름 좀 더 넣고 다시 무쳐? 간 좀 더 해서. 네. 다시 할게요. 오후 내내 부엌은 전쟁터였습니다. 며느리가 졸병이고 심씨가 지휘관이었죠. 며느리가 접시에 담긴 생선 모양을 다시 잡았습니다. 여기 꼬리까지 반듯해야 해. 모든 제사 음식은 모양이 중요한 거야. 알겠니? 네. 명심할게요. 언제 다 배워서 물려받을래? 심씨가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심씨의 잔소리는 꼭 배경음악을 깔아둔 것처럼 끊이질 않고 이어졌습니다. 접시 사이즈가 안 맞잖냐? 좀 더 큰 거에다가 놔라. 좀 더 봉긋하게 담아야지. 이거 제대로 닦은 거 맞냐? 뭐가 묻었어? 다시 닦거라. 고기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찔러봐. 좀 치우면서 해야지 정신 사나워 죽겠네. 며느리는 나중엔 지쳤는지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심씨는 혀를 찼습니다. 요즘엔 딸들을 너무 곱게 키워서 할 줄 아는 게 없고 조금만 힘들면 죽상을 했습니다. 제사에 오는 손님이 시동생과 시누이 딱 둘이라 이 정도만 음식을 하는 거지. 옛날 같았으면 이틀 내내 음식만 해야 했을 텐데. 참 며느리의 정신력이 약하다고 생각했죠. 저녁쯤이 되자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퇴근한 기색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일하느라 고생했네. 수경이는요? 마무리하고 있어. 아들이 며느리를 찾으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지. 오자마자 자신의 아내부터 챙기는 아들의 모습에 심씨가 짧게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먹으로 허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앞을 허리면 난 진작에 분질러졌지. 심씨가 농담을 건넸는데 아들도 며느리도 웃질 않았죠. 그리고 시동생네가 왔고 제사가 끝난 뒤에 술도 한 잔 마시고 다들 돌아갔습니다. 설거지 제가 할게요. 못 믿어서 어떻게 널 시키니? 제가 할게요. 여자가 하는 게 낫지. 저도 설거지 잘해요. 손끝이 야무지지 못해서 안 돼. 심씨는 아들에겐 상이나 접어서 세워두라며 부엌에서 내보냈습니다. 심씨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한 제기를 마른 행주로 닦아서 한쪽에다가 정리해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출근해야 하잖아. 어서 가봐. 아들이 심씨의 집을 나선 시간이 1시 반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는 것을
심 씨는 무심한 눈길로 쳐다보았죠. 그 뒤로는 아들네를 볼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씩 전화도 하고 그러더니 어쩐지 연락도 한 번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사는데 궁금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아들네 소식이 궁금했던 심 씨가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 수밖에요. 수경아, 잘 지내냐? 아, 네. 나는 손가락이라도 부러졌나 걱정돼서 전화해봤지. 심 씨의 농담에 며느리는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빴어요. 틈이 안 나서 전화 못 드렸어요. 주말도 출근하다가 겨우 오늘 내일 쉬어요. 바빴다고 열변을 토하는 며느리. 근데 심 씨의 귀에 그건 들리지 않고 오늘 내일 쉰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내일 쉬어? 금요일인데? 네. 요즘 계속 주말에 근무해서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심 씨는 어쩜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전화를 했나 싶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침 내가 내일 병원에 가야 해. 허리 때문에 말이야. 근데 안 그래도 허리가 아픈데 혼자 버스 타고 갈 생각에 막막했걸랑. 너 내일 쉬면 나 좀 병원에 태워줄 수 있을까? 아, 내일 쉰다며? 며느리는 잠시간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병원 몇 시에 가세요? 9시까지 집으로 데리러 올래? 그리고 다음 날인 금요일 아침, 며느리는 약속한 시간에 심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심 씨는 나갈 채비를 다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요새 아침은 차려주지? 네? 건우 아침 좀 챙겨달라고 말했잖아. 아, 건우 씨가 아침엔 차려줘도 잘 안 먹어서요. 늘 차려줘야 아침 먹는 게 버릇이 들지. 그리고 말이야. 지난번 제사 때 보니까 와이셔츠가 그게 뭐니? 카라 같은 건 좀 빳빳하게 다려줘야지. 그건 건우 씨가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좀 해줘야지. 누가 보면 마누라도 없는 줄 알겠다. 네. 병원에 가는 동안 심 씨는 며느리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며느리를 부르기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둘이 보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도 들었죠.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시간이 밀렸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진료를 받았는데 그 옆에선 며느리도 함께 기다렸죠. 의사는 물리치료를 권했고 약 1시간가량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 며느리는 대기실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끝나고 다시 심 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수경아, 네? 오늘 시간 좀 있니? 시간이요? 그래. 이렇게 온 김에 부탁 하나만 하려고. 심 씨는 며느리에게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우리 집에서 모임이 있는데 친구들 5-6명이 와. 근데 내 허리가 이래가지고 간단한 다과라도 준비해야 할 텐데 아, 몇 시예요? 2시에 올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가 가.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고 내가 아프니까 네가 정 싫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 그런데 심 씨의 말에서 느껴지는 기색이 좋지 않았는지 며느리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차가 곧 심 씨의 집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심 씨가 차에서 내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 전화 한 통만 하고 올라갈게요. 건우 씨요. 건우? 그래라. 그런데 어쩐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언성을 높였던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고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며느리가 뒤를 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심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먼저 올라가 있자 며느리가 10분쯤 뒤에 올라왔죠. 과일도 깎고 차도 준비하고 간단하게 먹을 음식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앞치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 심 씨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시엄마 아프다고 와서 수발도 들어줘? 며느리 참 예쁘고 싹싹하네. 차를 내오는 며느리를 보고 친구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며느리 덕에 살지. 심 씨가 담소를 나누는 2시간 동안 며느리는 곁을 지키며 계속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심 씨는 종종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에는 며느리만 불러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참 좋다고 느꼈죠. 엄마, 시킬 일 있으시면 저를 부르세요. 수경이 말고. 그런데 아들은 그게 불만인 것 같았습니다. 너보다 수경이가 나아. 말동무하기에도 좋고. 지난번에는 가구 옮기는 것도 부탁하셨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온 김에 생각이 나서 그런 거지. 그러면 가구를 나 혼자 옮기니? 그런 건 절 부르시면 되죠. 왜 수경이가 싫대? 심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묻자 아들이 부정하긴 했지만 찜찜했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 보고 싶어서 부르는데 왜 네가 난리니? 그게 아니고요. 수경이가 싫다 그러면 내가 부르겠니? 얘가 괜히 고부지간 갈라놓고 있어. 아들과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얼마 뒤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건 건우 씨한테 연락하세요. 뭐라고? 주말에 모임 사람들과 놀러 가는데 기차역까지 좀 태워달라는 부탁을 했다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심씨 집까지는 20분, 기차역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걸리기에 한 부탁이었죠. 그것 좀 몇 분 태워주는 게 힘들어서 그런 말을 하니? 참, 자꾸만 불러서 일 시키시고 그러는 거 불편해요. 건우 씨도 다 할 수 있는데 자꾸만 저만 부르시는 것도 마음이 안 좋고요. 뭐? 제가 싫다면 안 부르신다면서요. 아들과 했던 말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씨도 자신이 뱉은 말도 있고 자존심도 상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라, 그럼. 오지 마. 대신 건우 부를 테니까. 네, 그러면 끊을게요. 그리고 심씨는 한동안 며느리를 콧배기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심씨가 전화를 하면 잠시만요. 한 뒤에 아들을 바꿔버리기도 했습니다. 바빠서 그렇다는데 그 말이 진심일 리 없었습니다. 심씨 딴에는 딸처럼 대한다고 가까이 지낸다고 자꾸만 연락하고 만나고 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지내게 된 지 몇 달 뒤 주말 남편의 제삿날이 또 다가왔습니다. 심씨는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며느리를 대했습니다. 그동안 심씨가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보여줄 생각이었죠. 제기부터 닦아라. 며느리는 말없이 심씨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건우 너는 나가서 내가 사오라는 것 좀 사오고. 아까 장 봤잖아요. 덜 산 게 있으니까 그렇지. 심씨는 아들을 마트에 보내놓고는 부지런히 며느리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닦으면 안 돼. 하나하나 정성껏 해야지. 그리고 마트에 다녀온 아들에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줘. 어떤 거? 며느리가 부르자 아들이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면 돼? 이거 쪽파 좀 일정한 간격으로 썰어줘. 아들이 어설프게 칼을 쥐자 심씨가 그걸 뺏어들며 말했습니다. 칼질도 못하는 게 무슨 일을 한다고. 너는 있어봐야 음식 할 줄도 모르고 도움도 안 되니까 아예 나갔다 와. 나갔다 오라고요? 그래. 정신 사나워. 산책이라도 갔다 오던가. 아들이 있으면 자꾸만 살살 며느리 눈치를 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차라리 아들을 내보내자 싶었죠. 할 것도 없는데. 아, 그래도 좀 나가 있어. 심씨의 말에 아들은 떠밀리듯이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며느리가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 시동생과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한창 상을 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쟁반을 나르고 심씨는 시동생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육전이 왼쪽이고 어전이 오른쪽이지. 기본도 모르네. 심씨의 지적에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난번에는 반대로 놨던 것 같아서요. 우리 집안은 늘 이렇게 해왔어. 친정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시집을 보냈나? 마지막에 조용히 중얼거리는 말은 며느리의 귀에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삽시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절을 하고 다 같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새우젓 좀 가져와라. 김치 좀 더 썰어와. 이거 국이 식은 것 같은데 작은 아빠 국 좀 데워다 드려. 아까 홍어 남은 거 있지? 물 좀 떠와라. 며느리의 밥은 한 숟갈 뜬 채로 그대로였습니다. 엉덩이를 붙였다 하면 심부름을 시키고 또 붙였다 하면 일으켜 세우니 말이죠. 건우, 넌 내일 출근 안 하니까 한잔 해야지. 그 와중에 심씨의 아들은 술을 몇 잔 마셨습니다. 아, 김 잘라놓은 거를 안 가져왔네. 수경아, 좀 일어나서 가져와라. 여보, 당신이 가져와. 며느리의 말에 심씨의 눈썹이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어? 김이 어딨는데? 건우가 뭘 아냐? 네가 좀 가지고 와. 식탁에 있는 거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술 마시고 있는 남편을 시켜? 저 지금 밥 한 입 먹었어요. 뭐? 당신은 손이 없어. 왜 다 나만 시키시는데 가만히 있어? 심씨에게 대꾸하는 대신에 며느리는 심씨의 아들을 구박했습니다. 아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양쪽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니, 이런 건 여자가 해야지. 그러면 어머님이 하세요. 어머님도 여자니까. 뭐야?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그때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두 손으로 들었다 쿵 하고 놓았습니다. 무거워서 완전히 뒤집어 엎지는 못했지만 그 충격에 상위에 있던 그릇과 컵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숨죽이고 심씨와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던 시동생과 시누이도 놀란 눈치였죠.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심씨의 비명에 모두들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만 빼고 말이죠.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왜 밥도 못 먹게 하고 종처럼 부리세요? 건우 씨는 왜 안 시키세요? 내가 내 귀한 아들 뭐하러 일 시켜? 저도 저희 엄마 귀한 딸이에요. 어머님 아들만 귀한 거 아니고요.
이게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너희 친정에서 아니요. 저희 친정에서 가르친 거 아니고요. 어머님이 도저히 어른답지 못해서 대드는 거예요. 저 더는 못해요. 심씨가 어이고 하며 비틀대자 아들이 심씨를 부축하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김 내가 가져올게. 진정 좀 해. 진정? 당신은 내 남편 아니야? 그냥 어머님 아들일 뿐이야? 이럴 거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어? 나 이 집 식모 만들려고 결혼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매번 불려와서 시집살이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신도 이제 꼴 보기 싫어. 제사를 왜 내가 준비해야 해? 당신이 해. 당신 아버지잖아. 너 그렇다고 제사상을 엎어. 미쳤구나. 미쳤어. 며느리는 대꾸하지 않고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렸습니다. 나도 말리지 말어. 나도 저런 며느리 필요 없어. 제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혼자서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따라가야 할지, 제사를 끝까지 마무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다가 심씨의 눈초리를 받고 남았습니다. 너 참 저 잘 들였다. 참 잘 들였어. 비꼬는 듯한 심씨의 말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수경이를 괴롭히세요? 이게 내 탓이라는 거니? 세상 천지에 시아버지 제사상을 엎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말세야, 말세. 죄송해요. 내가 다시는 며느리 대접해 주나 봐라. 아주 정신 차리게 혼쭐을 내줘야지. 아들이 돌아간 뒤에도 심씨는 분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으면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사과의 연락을 해야 할 텐데 며느리에게선 말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제사상을 엎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분에 차 있는 그 얼굴을 보니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간 것 같았죠. 이렇게 나온다면 심씨도 아쉬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엄마, 수경이가 마음 많이 상했어요. 상을 엎은 건 걘데 왜 걔 맘이 상해? 얼마 뒤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로 상한 마음을 풀라는 것이었는데 며느리가 와서 싹싹 빌 때까지는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번 설에 저 혼자 갈게요. 뭐라고? 심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안 오는 게 말이 돼? 아무리 틀어진 게 있다고 하지만 명절에까지 안 오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신 명절에 아들과 함께 찾아오면 앉혀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안 오기만 해봐라. 엄마도 수경이가 안 가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은 누가 해? 장은 누가 보고? 설거지는 누가 해? 엄마,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라는 게 있는 법이야. 그런 것도 안 할 거면 뭐하러 결혼했다니? 저도 중간에서 너무 곤란해요. 아들이 한숨을 팍 쉬며 말했습니다. 심씨는 그런 아들이 참 답답했습니다. 네가 자꾸만 수경이한테 끌려다니니까 애가 기고만장해서 그러는 거잖아. 남자가 말이야. 수경이도 많이 힘들었대요. 심씨는 날카로운 헛웃음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고생이라고 하면 세상 천지에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 없겠다. 제사가 1년에 몇 번이나 있냐? 그래봤자 1년에 3번 아니야? 그거 좀 음식하고 심부름 좀 시켰다고 상을 엎었어, 상을. 엎은 건 아니고요. 그게 엎은 거지, 모자란 놈아. 화딱지 나게 할래?
아무튼간 명절에 안 오면 연 끊고 사는 거야. 아, 엄마. 아들은 무척 곤란한 듯 자꾸만 심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씨도 이런 며느리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정말로 명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도 심란해서 음식할 마음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너 정말 우리 집 며느리 안 할 거지? 심씨는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세상 천지에 자기 부모한테 못하는 마누라 좋아하는 남자 없다. 어머님은 제가 건우 씨랑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그런 꼴 당하기 싫으면 그 성질머리를 고쳐. 어딜 상을 엎어, 엎기를. 명절에도 안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며느리는 따발총처럼 쏘아대는 심씨의 말에도 듣고만 있었습니다. 끊어? 심씨는 자신이 며느리를 혼쭐을 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는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심씨는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수경이가 저랑 이혼한대요. 뭐? 뭔 혼? 이혼이요. 이혼. 심씨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이혼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정말로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 생각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씨는 아들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설마 이혼을 하게 하겠어 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냥 심씨가 세게 나오니까 며느리도 맞받아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젠 심씨가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도 속 시원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고 며느리와 사이가 썩 좋지 않다는 말만 들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해 심씨를 찾아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아들이 괴로운 듯이 대답했습니다. 저 수경이랑 이혼해요. 뭐? 심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나쁜 것과 이혼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대요.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내 탓이라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뭐? 엄마 때문에 내 가정이 깨졌어요. 심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경이가 상을 엎었을 때도, 명절에 안 오겠다고 했을 때도 제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야 했는데, 차라리 엄마랑 연을 끊겠다고 붙잡았어야 했는데 엄마 눈치 보느라 못했습니다. 내가 등신이에요. 뭐야? 엄마가 수경이 힘들게 했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시킨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는 딸처럼 대했어.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엄마도 알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아들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비척비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심씨는 붙잡지도 못하고 현관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연락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된다고 한들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아들조차 심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아이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심 씨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 씨네 가족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할 테지만 그냥 기분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개월 동안 심 씨는 혼자였습니다. 옳다고 믿었던 일 때문에 며느리를 잃었고 이제는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심 씨는 차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추석인데도? 죄송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집에는 심 씨의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심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괘씸한 며느리는 없는 게 나아. 차라리 잘 됐지. 내 아들 아직 젊은데 새장가 들면 그만이야. 애 없는 것도 잘 된 거야. 발목 잡힐 일도 없고 수경이 걔도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지만 이제 그 중얼거림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 씨의 아들조차도 말이죠.